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두보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얼마 전에 저술한 한류가 뭐길래라는 책을 통해서 한류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한류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류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90년대 후반에 발생을 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한류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류에 대한 혼용과 그 한류 정의에 대한 오용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를 계속해서 지켜봤고 2000년대에 한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이러면서 논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중서로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류가 뭐길래라는 책과 함께 한류에 대한 다소 좀 논쟁적인 그런 부분들도 짚어봤습니다. 일단 한류를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그리고 한국의 어떤 수출 산업의 일부로 한류 산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류는 문화 현상이고, 그 문화 현상은 외국에서 벌어진 문화 현상이고 또 외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새로운 문화 현상을 어떤 식으로 이름 지을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한국에서 온 유행이다라고 해서 한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류를 우리는 일단 해외에서 발생한, 그리고 대중문화를 필두로 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 수용, 그리고 유행의 현상이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그로부터 모든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류 관련 책을 보다 보면은 실망을 한다고 제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한류라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류를 공부하고자 했는데, 정작 여러 책을 보면은 한류의 어떤 정치 경제학, 한류가 한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그 경제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은 한류의 2차 연구이지 1차 연구 자체는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학생들이 한류 그러면 한류라는 단어에서 배어 나오는 어떤 국뽕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한류를 과연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저하는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태도들이 한류를 진지한 어떤 문화 현상으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적, 인문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류가 90년대 후반에 발생을 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꽤 있습니다만 20년 전, 30년 전에도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국내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불륜을 조장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보수 문화 권력에 의한 그런 폄하가 상당히 많았고,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비하를 당하는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인기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언론 보도 자체가 국내의 스포츠 신문에서 벌어진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대 초반에 국가에 의해서 한류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류를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태도 속에서 국내 진보적인 비판적인 학자들은 한류가 국가 기획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배제해야 된다라는 태도가 상당히 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2022년 3월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내에서 한류연구센터라는 것이 개설이 되어서 굉장히 활발한 한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바라보는 지점은 2006년도에도 중앙대학교에서 한류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원 한류아카데미 한류 최고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개설이 되었으나, 당시에 이 기관에 대한 태도는 시류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한류가 무슨 연구 대상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폄하적인 태도가 많았고, 실제로 2012년에는 폐설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10년, 20년 동안 한류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류는 그 초기부터 국제 문화 현상으로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한국 내에서는 왜 한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지, 혹은 국뽕에 대한 사회적 공인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적어졌기 때문에 한류를 사회적으로 공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류에 대한 담론 중에서 첫째, 한류를 한국 내에서 수출로 바라보고 한류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제공하는 그런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태도,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반한류 혹은 혐한류적인 태도가 발생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한류라는 새로운 국제문화 현상에 대한 어떤 진지한 연구 태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수출이 한류인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1월에 이 책을 내고 교수신문에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런 저의 어떤 논의를 그 지면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문화상품의 수출을 한류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고, 이러한 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 어느새 한류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담론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류라는 현상이 발생한 외국에서 직접 관찰하고 참여하고 이런 연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방구석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 굉장히 많다. 일종의 안락의자 학자 혹은 암체어 스칼러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의한 연구가 많다 보니까 한류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한류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조금 더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소프트 파워라든가 혼종성이라든가 포스트 컬로니얼리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과 담론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를 연구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각시키는 그런 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안타까워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저만의 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장, 3장, 4장은 제가 기존에 썼던 논문을 대중서에 맞게 많이 정리를 했고, 1장, 5장, 6장은 이 책을 집필하고자 마음을 먹은 다음에 새롭게 썼습니다. 물론 새롭게 썼다 하더라도 사례들은 새롭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라든가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대었던 개념이라든가 이론들은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류의 성과와 몇 가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드라마와 K-팝으로 시작됐던 한류가 영화 그리고 그 이상의 콘텐츠로 확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생기면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 음식을 먹게 되고 또 한국으로 관광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한식 열풍이 생겨나서 과거와는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또 2002년, 3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의 촬영지였던 남이섬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라는 언어 공부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한국어가 지난 2023년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배운 그 언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인도에서는 4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였고, 두 번째는 힌두어였고, 세 번째는 프랑스어였고, 네 번째가 한국어입니다. 힌두어는 사실 인도의 수백 개의 그 지방어 중 하나죠. 물론 인도를 대표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힌두어가 2위인데 한국어가 4위라는 점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도라는 같은 아시아지만 조금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류가 인기라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를 끌고 시청되고 즐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위를 보시면 K-팝과 K-드라마의 인기가 한국 주변에 있는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서아시아, 유럽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퍼스널한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얘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의 학문적 여정과 관련이 되고 또 어떻게 한류가 연구되었는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의 한류, 외국에서의 한류 연구가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또 설명하는 그런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물론 뭐 학교 공부도 했지만 학교 공부 이외에 여러 가지 잡지를 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인류가 문화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려대학교 사학과의 김성식 교수님이라고 명예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내가 본 서양이라는 책을 읽고 그 전까지 문학에 관심이 있었다가 사학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학은 제가 공부하기는 또 너무나 커다란 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겠지만 대학교 시절 제가 다녔던 1980년대에는 또 저널리즘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사회정의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PD나 영화 감독 혹은 기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도 대학교 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제가 정말 추구하고자 해야 될 것이 진리인지 진실인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대학원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한번 대학원에 가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해서 대학원에서는 신문방송학, 당시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신문방송학이라고 했는데 대중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신문방송학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왕 공부를 할 거면 미국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미국의 위스콘신 매디슨에 가서 첫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양적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 관심이 있었던 문화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적 방법론이 저에게는 상당히 표피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과는 달리 또 그 당시는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고민도 하고 이런 것이 대학원 공부라면 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자나 PD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당시 선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은 존 피스크라는 문화 연구의 대가가 이 학교에 있다. 이분의 수업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해서 이분 수업을 1994년도 1월에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복음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기호학이라든가 문화 연구라든가 이런 이론 체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깨우침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또 로버트 맥처슨이라는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미디어 정치 경제학의 대가가 있는데 이분이 또 당시에 저희 위스콘신 매디슨에 있어서 이분을 지도 교수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여름에 이분을 만나고자 이제 준비를 했는데 95년도 당시에 한국에 지금은 이제 CJ라는 거대 회사가 됐지만 제일제당이라는 삼성 계열사였다가 또 삼성과 계열 분리를 하면서 독립한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일제당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식료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1995년도에 할리우드의 신생 영화사였던 드림웍스 SKG에 투자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고 미국 내에서도 놀라운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95년 당시에 미국의 문화산업에 세 명의 구루 혹은 대가 혹은 천재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스필버그, 그리고 음악의 게펜, 그리고 디즈니 사장이었던 카첸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영화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할리우드 역사상 할리우드 그 전까지의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던 그런 회사들인데 신생 회사로서 메이저와 바로 대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이 새롭게 영화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사에 대한 11.1%의 지분을 가진 투자사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회사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놀라움과 신기함을 표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라는 시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1990년대는 이미 지나간 세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2000년대라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시대이기도 했고 1990년 경으로부터 그 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냉전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화라는 그런 개념이 가장 인기 있는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또 세계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또 디지털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까지 지금에 와서 일본의 소니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소니 픽처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지만 1970, 80년대까지의 일본의 소니는 그 가전제품의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현대와 같은 그런 가전제품을 주력 산업으로 한 재벌 기업들이 소니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소니가 그 전까지의 이미지와 달리 미국의 영화사를 매입을 했던 것이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놀랍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은 또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소프트파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데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가 미국의 상징과 같은 콜롬비아 픽처스를 매입했다라는 것 자체도 놀라웠고 그리고 그 전까지의 기업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고유 영역이 있었는데 일종의 문화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문화의 소프트웨어를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입을 하고 M&A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1990년도에 또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CBS 레코드사를 구입하게 되고 이러한 뉴스들이 한국 내에서는 굉장한 놀라운 이슈가 돼서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그 전까지의 건설, 중화학, 전자, 자동차 이런 시대로부터 문화산업에 주목하고 문화산업에 대거 진입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섭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일제당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미국 할리우드의 기업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첫 만남에 이 로버트 맥체스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뉴스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레카하는 그런 기분으로 굉장히 기뻐했고 그러면서 저의 박사과정에 그 프로그램을 이 방향으로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1998년도에 미국의 AEJMC라는 그런 학회에서 할리우드 어트랙트 사우스 코리안 캐피털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할리우드가 어트랙트 했다기보다는 한국이 먼저 이제 할리우드에 접근한 것이지만 조금 섹시한 그런 제목을 지어서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1970년대부터 미국과 전 세계 간의 어떤 문화산업의 어떤 푸시앤풀 그 과정을 많이 보여줬던 NWICO 논의,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일방향적인 미국 그리고 서구로부터의 그 나머지 지역, from west to the rest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서양으로부터 그 나머지 비서양으로 일방향 쪽으로 흐르는 문화의 어떤 유통이 혹시 한국이 그리고 또 일본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도 부족하나마 시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2000년도에 Korean Big Business Awakens to Media Industry, 한국의 재벌 기업들 혹은 대기업들은 그 전까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고 또 한국 정부도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독재 체제를 통해서 문화와 언론에 대한 어떤 통제 태도가 있었는데 90년대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 세계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다루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박사학위는 천신만고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아마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저도 박사과정 첫 해에는 매우 깨끗했는데 박사과정 말년이 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라는 학교에 조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여러 나라도 스스로 자신의 국가를 문화의 교차로라고 얘기합니다만 싱가포르도 굉장히 그 역사나 그 언어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문화의 교차로이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의 탤런트들을 수입해야만 하고 또 해외로부터 그 단순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유입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래 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의 끝에 있지만 19세기에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과 또 인도로부터 수많은 어떤 쿨리들을 또 데려오기도 하고 또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또 해외에 많은 또 인재들을 또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화의 교차로라는 명실상부한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저로서도 90년대 후반 2000년도를 거치면서 한국 신문에서 조금씩 한류에 대한 그런 논의가 그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화교 문화권의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오면 한류의 자취를 찾을 수 있고 또 제 연구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싱가포르에서 처음에 제가 맞닥뜨린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인종의 전시장이구나 라는 지점이었고 한류의 자취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는 2001년도였습니다. 그해 봄에 제가 학교 캠퍼스를 오후 늦게 거닐다가 한쪽에서 클론의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걸어갔더니 일군의 학생들이 아마도 댄스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클론의 노래에 맞춰서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한국에서 왔는지는 아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한국 노래가 과거와 달리 해외에 퍼져나가긴 했지만 아직은 인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몇 주 후에 학과의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그 회식 장소는 클럽이기도 하고 그래서 밴드가 음악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몇 개의 노래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어떤 밴드가 노래를 하는데 칸토니즈, 즉 이제 광동어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당시 한국의 인기 가수였던 이정현이라는 여자 가수의 와라는 노래였어요. 댄스곡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광동어로 번안이 돼서 홍콩의 정수문 혹은 세미청이라는 그런 꽤 인기 있었던 그런 가수가 노래를 해서 은근한 히트를 했고 또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의 밴드가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제 동료에게 저 노래가 원래 한국 노래인지 아느냐 했더니 전혀 몰랐다. 그래서 저를 오히려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01년도 초반만 해도 싱가포르의 한류의 어떤 자취였던 것이죠. 그런데 싱가포르가 2001년도
그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새로운 방송국이 신설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나라고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부자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잘 사는 북한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통제가 됐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하나 그리고 신문사도 하나. 그런데 물론 이 신문사가 영어 신문도 내고 중국어 신문도 내고 또 인도어 신문도 내고 말레이시아어로 된 신문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신문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가 90년대 후반부터 미래가 이제 세계화의 그 조류가 더 확장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1999년에 세계화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싱가포르는 조금 더 매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미디어의 어떤 리버럴라이제이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나가 통제하는 그런 한 회사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 회사가 경쟁시키자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사가 방송국을 만들고 방송사가 새로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송국이 미디어웍스라는 그런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은 신생 회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니쉬를 그런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90년대 후반은 일본 드라마가 동남아시아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화교권이기도 하고 물론 싱가포르는 화교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중국의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고 그쪽 지방의 그 언론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비록 싱가포르의 2001년도만 해도 한류가 대만이라든가 중국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으나 대만과 중국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의 신설 방송국이 일본 드라마 말고 한국 드라마를 한번 내세워보자라고 했는데 상당한 그런 인기를 끌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한 3년여 만에 이 두 번째 방송국이 결국은 아무래도 시장이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원래 있었던 미디어 코프라는 그런 회사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 웍스의 채널 U라는 그런 중국어 방송 그리고 바로 이 방송이 이 채널이 그 한국 드라마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전속해서 방송하던 채널이었는데 이 채널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싱가포르에서는 채널 U가 한국 드라마를 다소 전문적으로 방영하는 그런 채널로 남았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 싱가포르 내에서의 어떤 한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혹 정부 일각에서는 그리고 외국에서 발행되는 언론에서 보면은 한류라는 것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돼서 만들어졌다. 한류 발생은 한국 정부의 공이 크다라는 식의 논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류는 외국의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선택하고 소비하고 수용하고 선호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던 것인데 각각의 나라에서는 그 각각의 나라의 어떤 미디어 지형 그리고 대중문화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요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모습으로 한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또 주장을 하고 또 그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기도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적어도 한류가 발생했던 것이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디어 리버럴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싱가포르라는 문화의 생산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어떤 화교 네트워크라는 긴 줄에서 맨 끝에 있는 소비지로서 작용하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지형 속에서 한류가 발생했다는 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싱가포르에서 가르쳤는데 2005, 6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한류의 모습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만 주로 중국 학생들, 그 중국 여성들의 어떤 문화적인 취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물론
싱가포르의 뭐 인도계라든가 말레이계 모두 한류를 즐기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싱가포르 내에서는 화교 네트워크, 화교 커뮤니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인 인도계라든가 말레이계한테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어떤 노력 이런 것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어떤 각각의 다른 문화 간의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한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한일 가왕전이라든가 이런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 가수들과 한국 가수들이 함께 이제 노래를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노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많은 노래들이 사실은 일본 노래의 번안 가요였다라는 지점들이 이제 새롭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90년대에도 한국 노래가 알고 봤더니 일본 노래의 표절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캔들이 돼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가요도 우리가 알기 전에 한류라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만과 홍콩에서 많이 표절이 되기도 하고 번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대만과 홍콩과 또 이 지역에서는 또 이제 일본 노래도 많이 이렇게 모방을 했죠. 물론 또 일본인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일본은 또 1950년대 그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 노래들을 굉장히 모방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한류의 시작과 굉장히 이 지점이 밀접합니다. 1998년에 제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1998년도에 대만의 유키슈라는 젊은 여성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댄스 곡을 발표합니다. 묘묘묘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흥겹고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1997년에 한국의 클론이라는 그런 두 명의 남성 듀엣이 발표했던 도시철출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대만으로 건너갔냐면 한국에는 그 2세대, 3세대를 살아온 그런 화교들이 있습니다. 이 화교들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하죠. 90년대에 왕배영이라는 그런 화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레코드 산업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90년대에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다. 이 노래들을 대만에 알리면 대만에서도 히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그 앨범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유키슈라는 젊은 여성이 데뷔곡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가 또 대만에서는 당시에 이제 댄스 챌린지처럼 돼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면 이 앞에 있는 유튜브 주소를 찾아가서 한번 두 노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미 아시아 내에서는 계속해서 유통이 되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점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한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제가 5년 8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있을 때 당시에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그런 대중문화 연구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는 90년대까지 대중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를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학 내에서도 새롭게 인식이 돼서 2001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던 CNM Communication and New Media Department가 바로 전해에 시작했던 그런 학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라는 국가도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제 한국에서 90년대에 대중문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동아시아에 근거한 동아시아 내지는 동남아시아에 근거한 그런 개발 도상국이긴 하죠. 그리고 물론 여러 지표는 이제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과 비슷한 그런 개발도상국적인 그런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2002년에 제가 그 Korean Wave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Research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어떻게 그 재벌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코리안 웨이브라는 문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인 그리고 또 참여 관찰에 바탕한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에 2000년대 들어서 아시아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이제 추아 뱅화 씨라는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전까지 도시 사회학이라든가 뭐 컨퓨셔니즘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대중문화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합니다. 싱가포르가 흥미로운 지점은 아시아는 사실 아시아라는 동일의 공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물론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국어가 많이 다르고 또 평등한 지점에서 아시아인들이 모였을 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언어는 결국 영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상용국인 싱가포르가 또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또 자본이 또 강하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라는 그 공간에서 지도를 펼쳐서 보면 또 싱가포르가 묘하게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남아시아를 또 연결하는 또 센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여러 아시아 학자들을 초빙해서 여러 세미나를 엽니다. 2004년, 5년 거치면서 제 기억에 한 두세 차례의 그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추아뱅허과 당시에 그 대만 사람이긴 한데 싱가포르에 초빙 교수로 와 있었던 콴싱첸이라는 그 두 분이 컨비너가 되고 또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문화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인 성과를 가지게 된 일본인 코이치 이와부치 선생이 함께 그 편집을 해서 2005년에 그 13명의 아시아에 분포한 학자들한테 당신네 지역에서 가장 지금 일종의 그 핫한 그런 대중문화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한번 와서 발표해달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13명의 학자 중에 저도 꼈습니다만 12명의 학자가 그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만과 일본과 홍콩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 인기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아뱅핫과 코이치 이와부치가 사실은 약간의 실망을 하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원래는 East Asian Pop Culture Analysis라는 책을 내기로 했는데 이 책이 East Asian Pop Culture Analyzing the Korean Wave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지도 겨울연가의 주인공이었던 배용준과 최지우가 등장을 하죠. 자, 이 책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레퍼런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서 2006년도에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라는 그런 논문을 미디어 컬처 앤 소사이어티에 발표를 했고요. 또 이 논문도 한동안 많이 인용됐던 그런 논문이기도 하고 또 2010년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학자와 그리고 태국 학자와 함께 Pop Culture Formations Across East Asia, 동아시아 대중문화 지형이라는 그런 책을 편집을 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구조와 그런 행위성들을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류가 처음부터 한류를 연구하고 하자라는 그런 태도로 연구했다기보다는 90년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그 문화를 통한 동아시아인들의 새로운 어떤 각성 그리고 인식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묘하게도 그 전까지의 홍콩과 일본 대중문화 중심성에서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그 한류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오늘날의 동아시아 대중문화 연구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90년대 한국 대중문화가 정부도 그렇고 각 기업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감춰졌던 행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 젊은 학생들을 보면은 90년대 한국 음악을 들어보면은 지금 음악보다 훨씬 좋다. 뭐 가사도 내용이 풍부하고 또 곡의 어떤 멜로디라든가 리듬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격조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나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구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은 1945년도에 2차 대전의 그런 승리와 함께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50년대에 미국의 어떤 good old days 그런 그 재현한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가 6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히피라든가 혹은 뭐 반전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가 1970년대 들면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서독이라는 두 개의 그 2차 대전 패전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을 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결국은 이제 패전을 하게 되고 또 이란이라든가 또 이러한 지방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고 또 오일 크라이시스가 연달아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79년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이라는 그런 당시에 그 리퍼블리칸 후보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를 내던지고 이것이 커다란 공감을 얻게 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펼쳐지게 되죠. 신자유주의를 우리 동아시아와 또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전까지 보호무역적인 그런 태도를 허용을 하고 또 한국과 많은 그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그 미국과 함께 동맹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그런 그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80년대부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미국은 1985년, 86년, 87년을 거치면서 한국 정부에게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 그리고 미국 영화를 직접 배급하겠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1년에 상영되었던 외국 영화 총수가 한 50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50개 정도의 한 90% 정도가 미국 영화고 나머지 10%가 이제 홍콩 영화라든가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화의 배급은 국내에 소재한 영화사가 또 배급사를 겸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쿼터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미국의 뭐 할리우드에 근거한 그 거대 영화사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자신들과 협업 관계에 있는 혹은 그 같은 계열사인 그런 배급사를 통해서 직접 배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영화사들은 그 전까지도 미국 영화에 의해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한국 영화는 이제 전멸하겠다. 그리고 영화인들도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문화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뭐 이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한국의 언론들도 그 영화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문화 산업을 지킬 수가 없다. 결국 우리도 그 인기 있는 그런 매력적인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로 이제 변신하게 되고 영화인들도 새로운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1993년도에 서편제라는 그렇게 기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서울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그 관객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내용 자체는 그 당시에 한국인들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전통 문화, 서편제라는 어떤 판소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성공을 하게 되니까 한국의 영화인들도 우리도 재미나게 잘만 만들면 미국 영화와 경쟁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영화계에 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영화가 한국 내에서 또 회자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한 편이 현대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동일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한국의 경제 발전이 1980년대에 전자, 중화학,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었는데 150만 대를 수출하려면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수많은 공원들,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영화 한 편이 그만큼의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영화와 디지털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그런 예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990년대 초반에 아까 얘기했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의들이 많았는데 앞으로의 한국이 문화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라기 공원을 예시로 들면서 문화 산업이 한국에서는 굴뚝이 필요 없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라는 식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7년도 이후에 한국의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여러 가지 규제가 철폐되기 시작을 하고 영화 산업과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많은 그 문화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리버럴라이제이션을 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진로라든가 뭐 진로 소주라든가 뭐 심지어 뭐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그런 화장품 회사라든가 혹은 뭐 건설 회사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뭐 음악 수입이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넷플릭스에 방영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다큐 드라마 중에 하나가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출연해서 유명해졌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90년대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는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1980년대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데모를 하거나 데모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 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인 그 열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열풍이 89년, 90년을 거치면서 동구권이 시장을 개방하게 되고 또 한국 내에서도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투쟁 의식이 소멸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왕 취직을 할 거면 그냥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보다는 이왕이면은 신문사에 취직하자 혹은 언론과 문화산업에 취직하자라는 그런 태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고시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고시는 이제 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이렇게 아무래도 뭐 몇천 대 일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을 가리키죠. 그런데 언론사에 들어가는 시험도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그 배경에서 언론고시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80년대를 거쳤던 대학생들이 앞으로 그 언론을 통한 어떤 새로운 공론장이 생길 것이다. 일렉트로닉 퍼블릭 스피어라는 그 전자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그 서구로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자라는 또 기대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은 뭐 MBC라든가 KBS라든가 SBS와 같은 방송국 PD들이 사실은 1980년대까지는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얻고 사실 이제 명문대 출신들의 특징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보다는 문화적 감성은 뛰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뭔가를 시키면 바로 이제 열심히 하고 빨리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두꺼운 안경을 쓴 것 같은 그런 학비리들 분명히 저 사람이 왜 PD를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90년대 대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어쨌든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90년대 문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고 뭐 춤을 춘다거나
뭐 놀러 다닌다거나 대신 이제 문화적인 감성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90년대 들어서 새롭게 열린 그 장에서 가수와 댄서로 이제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클론이라는 가수인데요. 이 클론이라는 가수들 두 명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이제 한 반에서 이제 그 당시 70명이었는데 69등이었고 68등이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70등은 누구냐 했더니 야구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서도 이제 뭐 가족과 주변에서 뭐 조금 주변화됐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르네상스는 학비리와 딴따라가 결합이 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주도한 그 문화산업의 르네상스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상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상업적인 경쟁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업적인 경쟁이 많아지다 보면 궁극적으로 부가적인 효과가 오락적인 질의 향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왕배영이라는 한국에 거주하는 그 화교가 한국 대중문화가 굉장히 인기 있다. 이거를 중화권으로 수출하면은 조금 장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류가 형성이 되도록 토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미국에 거주했던 재미교포들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 뭐 박정훈, 강수직, 이현우, 양준일, 뭐 솔리드, 타이거 JK 뭐 재미교포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수의 꿈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그런 장으로 진입을 하고 또 그 80년대까지의 어떤 한국의 사회적인 그런 그 감정의 구조였던 절약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런 태도보다는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살게 됐으니까 좀 즐기고 또 여가를 갖고 또 문화에 대해서 또 새로운 태도를 갖고 이런 태도들과 결합이 되면서 제작과 유통과 소비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시너지가 형성이 되면서 90년대에 한국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2006년도에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필드워크를 가면서 계속해서 한류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고 한류라는 현상이 그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관찰을 했는데 한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류와 그 이문화 간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 물론 만들어지긴 했으나 한국이 잘했기 때문에 단지 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이죠. 수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용자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화시장 내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고 소비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한 과정에 그러한 그 유통의 공간에 한국 대중문화가 나아가게 됐고 또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를테면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것을 선택하고 소비하고 즐기고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용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왕배영이라는 화교뿐 아니라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한국의 91년도, 92년도 드라마가 97년도에 갑자기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 내에서는 한류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드라마인데 이것이 또 히트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초반부터 문화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그 문화 그 상품의 그 국경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도 비로소 수출을 한번 해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MBC를 비롯한 KBS와 SBS가 자사의 드라마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기를 끌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92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한국 드라마가 대만이건 중국이건 인기 있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를 살았던 그리고 그 당시를 연구했던 인류학자라든가 혹은 뭐 대만인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은 한국 드라마는 인기가 없었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한류라는 것이 한류의 정의가
해외에서 발생한 그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와 수용이라는 그런 정의에 따른다면 한류는 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이죠. 97년도 중국에서의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98년도 대만에서의 클론이라는 그런 댄스 가수의 인기, 그리고 그 둘을 연이어서 그것에 바탕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출된 수요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스타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류가 발생을 하고 오늘날의 한류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대만의 그 왕병이라는 화교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사랑이 뭐길래는 1992년도에 홍콩에 처음 그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큰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중국 CCTV에서 방영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거는 번역의 질을 높였던 것입니다. 홍콩의 작은 케이블 방송이 아니고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CCTV가 사랑이 뭐길래를 94년도에 수입을 하고 몇 년간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질 높은 번역을 하고, 이것이 그 중국인들한테 방영이 되면서 공감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족이라는 어떤 문화 매개자, cultural intermediary라고 하죠.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러한 그 문화 매개자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가 문화 현상이고, 한류라는 외래 현상이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에 와서 자기들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때는 자기들의 어떤 감정의 구조와 한국의 콘텐츠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나는 송승헌이 아니야, 워부시 송쉥쉔인가, 제가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해서 정확한 발음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노래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물론 탑10 안에 드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들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말레이시아 사는 그 화교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이제 그 말레이계보다는 화교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죠. 근데 이 두 명의 남자가 나는 송승헌이 아니야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가을 동화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가을 동화에 보면 송승헌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인 송혜교를 업기도 하고 같이 라면을 먹고 또 한국말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낭만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말레이시아 이 남자친구한테 송승헌처럼 해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둘 사이에는 처음에 다툼도 있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송승헌이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스타일의 사랑을 너한테 해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한류라는 외래 문화가 이제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그 문화와 그 타협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가 그 처음에 중국,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는 하위 문화였고, 또 이 하위 문화가 대부분의 경우 10대 청소년, 그리고 중년 여성,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화 권력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 권력을 가진 중년 남성들은 이들을 탄압을 하죠. 일단 10대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머리에 염색을 한다거나, 중국이 사실 90년대 후반만 해도 그렇게 부유한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돈이 생기면 그것을 저축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학용품에 사용하지 않고 한국식의 어떤 새로운 옷을 입는다거나, 그러니까 비판을 받고 주변화되고, 그리고 그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년 여성들이 막 좋아하니까 일본에서는 오바리언이라는 말이 만들었어요. 오바리언은 오바상을 뜻하는 아줌마, 그리고 외계인을 뜻하는 에이리언.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배용준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도대체 그 가정 내에서 그 전까지 올바르게 행동했던, 그들이 생각하는 걸 올바르게 행동했던 그런 여성과 달라졌다. 이들은 이제 외계인이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류가 파생시키는 그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 현상들, 그리고 성정치학, 문화 정치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그 한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을 보면 한류에 관심이 있어서 한류 관련 책들을 봤더니 뭐 한국 그 정부가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정책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한류 연구는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말레이시아 쟈보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2014년에 말레이시아의 그 싱가포르 국경지대인 조호바루에 사는 그 여성이 발표했습니다. 차보르가 이제 그 아가씨 뭐 이런 뜻인데, 본인이 이제 그 얼굴이 좀 하얗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오빠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너 한국에서 온 사람 아니냐, 한국에 가서 뭐 성형수술 혹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자꾸 놀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수한 말레이시아 여자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2014년이라는 그 시점에 한국 대중문화가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나 대중화됐고 깊이 박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류와 성정치학이라고 이 슬라이드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류가 가져오는 지역에서의, 각각의 지역에서의 흥미로운 성정치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2015년에 그 한국의 보이밴드인 B1A4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팬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말레이시아는 이제 무슬림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국면을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흥에 겨워서 이제 팬들을 무대 위로 올린 거죠. 그러다 이제 팬들이 또 요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껴안고 살짝 이제 키스도 했는데 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부에서 공공장소 애정 표현 금지법 위반이다 해갖고 이 그 여학생들을 비판하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청년체육부 장관이 뭐라고 트위터를 그 당시에 날렸냐면, 말레이시아 소녀들은 짙은 피부에 잘생긴 진짜 남자에게 돌아오라. 창백한 피부에 마른 남성은 진짜 남자가 아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만약에 남성이 좋아하면 그 남성은 게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으로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나는 한국 드라마 싫어해.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남성들을 심층 인터뷰한 그런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남성성이라는 어떤 굳건한 어떤 성이 있고 여성성이라는 굳건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유연한 태도들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남성이 굉장히 소프트하기도 하고 또 여성한테 친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배울 수가 있어서 좋다. 오히려 말레이시아의 어떤 숨막히는 그런 문화로부터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해방감을 느낀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이런 토로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모든 한국 남성들이 그러하진 않고 아무래도 텔레비전에서 재현하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다르긴 하나,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희 학교에 일본인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대학원을 굳이 한국에 온 것 중에 하나가 저랑 이제 친해지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남성을 사귀고 싶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게 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남성들은 한국 남성들보다 몸이 안 좋다. 어깨가 좁고 또 심지어 같이 데이트를 해보면 한국 남성들은 뭐 샐러드 보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샐러드 보울에서 이제 샐러드를 덜어서 자기한테 주기도 하는데 일본 남성들은 가만히 있다. 작은 거지만 적어도 일본 남성보다 한국 남성들이 매력이 있고 매너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페루라든가 뭐 헝가리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이제 공항에서 그 지역의 로컬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기다렸다가 한국 남성을 일종의 트로피 보이프렌드처럼 이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내 남자친구가 되어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남성에 대한 판타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파생되는 사례들을 연구할 것들이 있겠지만, 드라마가 촉발하는, K-팝이 촉발하는 어떤 타국에 대한 환타지, 그리고 타국의 이성에 대한 환타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에서는
I Love You라는 그런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카톡과 같은 일본의 라인에서 한국어로 된 이모티콘이 발매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류가 제가 2001년에 그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싱가포르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저도 놀랐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한국을 모른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그 한국을 모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보고 또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겨우 이제 생각나는 게 삼성 직원입니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고 뭐 남성 택시 기사는 뭐 한국 여성이 뭐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소프트 토크를 이제 스몰 토크들을 이제 저한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만났을 필리핀 학생들끼리도 저로 인해서 이제 뭐 포커스 그룹으로 함께 만났을 때도 한국어로 너 몇 살이냐? 그래서 사실 필리핀에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물어본 다음에 뭐 언니라고 불러, 뭐 동생이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서로 그러고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같이 한국식으로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슬라이드에는 코펜하겐 대학교만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한국 학과 입학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의 네루 대학에서는 뭐 1000대 1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의 주요 대학에 한국 학과가 몇 개 있긴 했습니다만 인기가 없어서 폐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제가 듣기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2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찾는 인기 있는 관광지로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고 제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만큼 그렇게 특히 뭐 서울만큼 한국 전역은 아닙니다. 서울만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관광지는 요즘 많이 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한류 현상의 행위자는 과연 누구인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류의 정의에 있어서 외국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한다면 한류 현상은 그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서 그 누가가 한국인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 이러면은 그 행위자는 한국인이거나 한국 그 문화산업이거나 한국 정부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류 현상에 있어서 행위자는 해외 수용자와 해외 팬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드라마라든가 K-팝 그리고 그 이상의 K-컬처들을 즐긴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들이 자국에 그 펼쳐져 있는 문화 시장에서의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선호하고 소비하고 또 좋아하니까 입소문을 내는 이런 실천을 했던 것이고 또 만약에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짧거나 열광의 정도가 굉장히 작다면 오늘날과 같은 한류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한류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내에서만 한류 현상을 쓴다면 아무래도 자신의 시각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안락의자 학자로 머물지 말고 외국에 직접 가서 한류 현상을 관찰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뭐 온라인 민속지학을 해서라도 그 현장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한류 연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한류 연구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한류 연구의 2차 과정이지 한류 연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류가 있어서 그 수출만이 한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재복이라고 MBC 프로덕션의 당시 1992년도 당시의 부장입니다. 이분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드라마를 수출하는데 제1선봉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조차도 수출 자체가 한류는 아니다. 자신은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대중문화가
그렇게 인기를 끈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에도 보면은 한류의 시작은 97년도 중국에서는 사랑이 뭐길래 열풍이다라고 하고, 저도 이분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책이 나온 이후에도 이분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과 칭찬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한류에 대한 정보, 담론, 그리고 저술과 결을 달리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0년대 초반부터 한국 대중문화가 수출이 되긴 했으나 그거 자체는 한류는 아니고 한국 대중문화 수출의 노력이었죠. 물론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토대가 되었고, 궁극에 가서 97년도, 98년도를 거치면서 한류라는 그 지역에서의 팬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 또 중년 여성과 10대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그런 세대적인 한류 애호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한류가 단순히 하위 문화로만 있기보다는 점차 공식화된 그런 문화로 이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는 한류라는 것이 문화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가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위 문화로 시작해서 그 지역의 문화 권력과 투쟁을 하고 또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공식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각 지역에서 한류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점. 그리고 한류라는 것이 외국의 일각이라든가 한국에서의 그 정부가 간혹 내세우는 것처럼 정부가 잘하기 때문에 그 한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류는 복합적인 요인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류는 간혹 그 한국의 저널리즘의 선정성에 의해서 어떤 특정 물품이 세계 정복을 했다, 불닭볶음면이 뭐 세계 정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류는 절대 세계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 메뉴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점,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친 국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류는 여러 문화가 서로 간의 관계성이 있고, 또 한류가 있기 이전부터 각 나라 그리고 각 지역에 있었던 문화 교류의 어떤 통로 안에 한류가 들어갔고, 또 기존의 그 문화 통로가 한류에 내어준 어떤 징검다리 효과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우리는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한류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한다면 한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 대중문화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그 여러 콘텐츠의 내용이 1960년대의 한국 문화 혹은 100년 전의 한국 문화라는 건 상당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것은 K컬처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의 본질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1800년대의 한국 문화는 분명히 1200년대 혹은 500년 당시의 고구려원 혹은 백제의 문화랑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타 문화와 관련성 속에서 타국에서는 이것을 K 혹은 고구려 혹은 신라 혹은 조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본질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태도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한류라는 것이 우리가 즐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들, 뭐 조용필이라든가, 뭐 그 전에 뭐 신중현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뭐 잔나비라든가, 이들도 모두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항상 갓을 써야만 되고 또 외국 문화를 배척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과연 문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즐기는 본질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2012년에 싸이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제40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싸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이의 단독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싸이가 오히려 그 이벤트 오거나이저들한테 나의 우상은 MC 해머다, 흑인 래퍼인 MC 해머의 그 춤을 20년 동안 따라했다. 당신들은 나를 그 한국의 가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냥 단순히 한국의 가수라는 그런 지점으로 나를 경계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유튜브 영상 함께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깨우침이 많은 그런 유튜브일 텐데, 강남 스타일과 그 MC 해머의 Too Lazy to Quit이라는 그 두 노래를 리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서로 섞이고 혼종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기쁨을 주고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더 문화 연구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960년대까지의 한국의 포크 음악은 미국의 포크 음악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번안 가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포크 음악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1970년대부터 지금은 전설이 된 뭐 김민기라든가 양병집이라든가 당시에 청년 문화를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한국에 눈을 돌리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있는 그런 발전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류가 이제는 동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지구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80년대 한국은 문화 다양성과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미국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문화 수입국의 입장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한류를 더 발전시키고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태도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작년에 KF에서 한류와 관련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를 통해서 한국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지역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또 해야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파푸아뉴기니에서 한류를 좋아한다면 왜 그들이 좋아할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정투쟁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 조금은 성숙한 그런 태도로 문화를 바라보고 한국학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을 보면 사실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음식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으로부터의 화교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짜장면을 만들었죠. 지금은 사실은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공공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짜장면과 라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짜장면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처음부터 한국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한 원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게 하느냐입니다.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외국인들은 한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한류로부터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문화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한류가 가능했다, 이런 논의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정부 지원을 내세우기만 한다면 오히려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는 반한류 감정이 생기겠죠. 정부도 이런 점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한류 연구가 커질수록 한류가 파생시키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혹은 문화인류학자들뿐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학자들이 한류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웃나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류라는 새로운 현상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문화와 관련된 이론과 개념들이 서구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례들도 함께 서구의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그쳤죠. 그런데 한류라는 한국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친숙하게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던 여러 문화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숙고와 그러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평소와는 다르게 말도 좀 엉키기도 하고 조금 말실수도 했으나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